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재정학 2015년도 기출문제 16번서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번 볼까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득을 지원하거나 식품 가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은 세 가지 있죠. 하나는 뭐야? 소득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그래서 현금 보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식품 가격 보조 있어요. 이거는 뭐야? 가격을 할인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치, 현물 보조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는 현물 보조가 있는데 예산선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짝 간단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요게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수평축을 뭐라 할까요? 우유라 할까요? 우유. 여기 수직축에는 이제 우유 이외에 나머지가 해당하는 건데 뭐 술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금으로 보조해주면 예산선이 어떻게 돼요? 현금 보조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밖으로 가요. 이렇게. 근데 가격 할인 보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할인 보조를 해주게 되면 이 경우는 내가 우유를 살 때 가격을 깎아주는 겁니다. 50% 가격 할인이다. 그러면 가격이 50% 이렇게 싸지게 되는 거죠. 현물 보조는 어떻게 될까요? 현물 보조는 우유를 직접 사서 정부가 주는 거야. 이렇게. 얘가 현물 보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물 보조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이게 소득 보조 아니면 현금 보조 이렇게 되는 건데 두 개와의 차이가 뭡니까 하면은 여기 부분이 날아간다라는 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래서 소비가 좀 많으면 소득 보조나 현물 보조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객관식에서도 했고 기본서에서도 했는데 주택과 같이 소비가 특수한 경우 이렇게 꺾여지는 거 있잖아. 네, 그것도 하나 체크하시고요. 이게 이제 가격 보조야. 그래서 이 경우는 가격을 할인해주는 보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유를 사 먹지 않고 그냥 술만 계속 사 먹겠다 하면은 나는 보조 혜택이 전혀 없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점차 우유를 많이 사 먹을수록 혜택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조 대상자한테 가장 좋은 거는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후생 측면에선 얘가 제일 좋아. 근데 정책 당국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왜곡이 없잖아. 동그라미가 다 이렇게 똑같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유 소비를 촉진한다라는 거면 우유 소비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촉진이 목적이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할인이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식품 소비의 증대가 목적이라면 가격 보조 정책이 가장 바람직해. 근데 목적이면 베스트. 왜냐면 내가 우유를 많이 살수록 보조 혜택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X제 소비가 증가 시 혜택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선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이 경우는 내가 우유를 많이 사나 어떻게 하나 혜택의 크기는 다 똑같아. 그래서 혜택은 크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지만 여기는 내가 우유를 많이 사던 적게 사던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소득보조 형태니까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득 지원 정책이 현금 보조가 가장 좋습니다. 바뀌었어요. 가격 보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가격 할인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격 효과가 존재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게 가격 효과가 존재하고, 이 가격 효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대체 효과와 실질 소득의 변화로 인한 실질 소득은 뺄게요. 소득 효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 대체 효과가 상대 가격을 왜곡을 시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상대 가격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왜곡.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렇게 상대 가격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세도 그렇고요. 우리 많이 얘기하죠. 어떤 상대 가격을 변화시켜서 나의 선택을 왜곡시킨다? 그러면 그게 대체 효과가 존재한다. 초과부담, 비효율성,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소득 지원 정책은 소득 효과만 나타내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없다. 그쵸? 대체 효과가 없으면 이 경우는 대체 효과 없잖아. 예산선의 기울기 평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답은요. 가볍게 1번 알 수 있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 방식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돼요. 자, 다음 17번 볼게요. A기업은 빵빵단지에 현재 시점에서 10억 원의 투자 비용이 일시에 소요되는 어떤 시설을 건축한대요. 현재 시점. 근데 1년 후에는 10억 원의 소득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2년 후에는 B기업이 20억 원의 이 시설을 인수한대. 그러니까 20억 원에 파는 것이죠. 자, 연간 이자율이 50%일 때 내부 수익률을 구하시오. 내부 수익률은 사실은 이게 그 50% 이게 함정이야. 이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net present value가 제로로 만드는 IRR인 내부 수익률 또는 책에 따라서는 로라고도 쓰고 M이라고도 씁니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현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끼, 두 번째 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0기, T가 0기, 요거는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시죠. 자, 첫 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억 원의 투자 비용이 일시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해에는 10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플러스 10.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20억 원의 이 시설을 인수하니까 2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 돈 안의 10과 1년 후의 10은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디스카운트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디스카운트 한다고 얘기하죠. 디스카운트. 그래서 이 할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현재 가치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1년 후에 이 10억 원이라는 수익은 현재 가치로 하면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고, 원래는 현재 가치 하면 저 0.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는요, 요 R 값을 찾는 거야. 20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점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화폐, 현금 흐름의 가치를 이렇게 할인한 겁니다. 자, 여기서 순현재 가치다. net present value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그 다음 여기 1년 후에 10 발생하는 것을 1 플러스 R 이렇게 얘기하고 2년 후에 발생하는 20 요거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R 요거 현재 가치번 net present value 요거 값을 제로로 만드는 R 값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걸 푸는 거야. 이해가시죠? 어떻게 풀어? 이 직접 풀어야지 뭐. 근데 요거 보시면 10을 전리 넘기고 양쪽에다 10 날릴게요. 10 날리면 1은 여기 1이겠지? 1 플러스 R 그리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근데 뭐 편하게 그냥 살짝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R의 제곱 이거 제로로 만드는 이 식을 충족하는 R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른 걸 집어넣어도 되는 건데 우리가 R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R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1이면 충족돼요? 1이면 2분의 1, 1이면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2 해서 맞네. 그래서 1이면 요게 제로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R이 1이다? 예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바로 100%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네, 그 정도 하시죠. 다음 볼까요? 자, 18번 한번 볼게요.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하고 2번 같이 보세요. 공공사업에 사용될 투입 요소가 민간의 독점 시장에서 제공되었다 그러면 독점과 관련된 거기 가격에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뭔가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뭔가 조정을 한다? adjusted 된 조정된 기회비용을 우리가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조정된 가격을 가지고 기회비용에 맞는 걸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2번 투입 요소에 텍스가 부과됐으면 우리 그 기본선악 객관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세가 부과되거나 독점이거나 등등 그렇게 됐을 때는 소비자 가격으로 할지 생산자 가격으로 할지 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좀 정해야 돼. 근데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투자 성격이 있어서 생산자 가격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독점 같은 경우 생산자 가격은 한계 비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생산자 가격은 세전 수익률 이걸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세가 부과되면 어차피 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엄밀하진 않지만 그냥 요거 약간 틀린 표현은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3번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할인율이 그냥 이자율 R이라고 보시면 돼. R이 뭐예요? 디스카운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R은 이게 이자율이고요. 수익률이고 이자율이고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도 해당하는 그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자율로 R이 커질수록 먼 미래에 발생하는 디스카운트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R이 클수록 어떻게 현재를 중시 여겨요? 미래를 중시 여겨요? 현재를 중시 여긴다. 자, 그러니까 R이 커지면 당연히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일수록 유리하지 먼 미래에 편익이 오는 거? 그건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내가 100억 원을 벌어. 근데 그게 한 50년 후에 100억 원? 한 50년까지?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4번. 공공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은 그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느냐라는 방법. 여기 독점적인 기업에서 조달했는지 정부가 세금을 부과된 세금이 거기 투입된 그렇게 조달됐는지 그게 없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다음 5번. 시장 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여러분 시장의 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아요. 시장의 이자율이 높아? 그럼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게 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는 게 아니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먼 미래에 발생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디스카운트한 값이 작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지문이 좀 약간 명쾌하진 않지만 답 자체는 명쾌하게 쉽게 골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국가 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채권자랑 채무자랑 누가 유리한 거야? 여러분, 인플레이션 생각해봐. 1970년대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어. 지금 내가 그때 돈을 빌렸는데 지금 이자,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그러면 20만 원 갚았다? 그때 20만 원과 지금 20만 원 다르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냥 원금만 갚아 이랬어. 그러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거나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이거인 경우 네, 누가 유리하다?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유리하다. 이해 가시죠? 이거 잘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채무자가 유리하다는 건 갚아야 될 돈이 작아진다. 이렇게 부담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게 되면 보통 현실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리카르디안 이퀴밸런트 띠오렘 등가정리, 대등정리가 성립하게 되면 국채 발행은 여전히 미래 세대 부담이 아니지. 이거는 국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고 할 때 유명한 거지. 현재 세대가 부담한다니까. 네, 이해 가시죠? 예, 세대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왜요?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게 되면 이거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똑똑하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이 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서 예상을 다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본드를 뭐라고 인식하냐면 본드를 뭔가 부채에 해당하는 거야. 갚아야 될 미래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가 아니라 실질 부의 증가가 아니라 텍스로 인식해서 그러니까 본드요. 정부가 세금 거두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 본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내야 할 미래의 세금이라고 보는 거야. 아니 나중에 뭐 미래에 뭐 어떻게 뭐 돈이 있겠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또 세금을 거두겠지. 그러면 이게 성립하게 되면 본드를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세대는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거야. 미래 세대한테 그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현재 세대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미래 세대로 국채 부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 볼게요. 기술 진보와 생산성의 증대로 미래 세대가 더 풍요롭게 된다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설계를 했는데 요즘은 좀 미래 세대가 또 암울해질 가능성이 또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걱정이긴 하죠. 근데 보통은 미래 세대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은 텍스는 지금 당장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건데 국채는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약간 미래 텍스의 느낌이 강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조세 부과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건 이제 맞죠. 예, 국채 발행은 어느 정도, 이것도 어느 정도잖아. 이런 건 좀 맞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가 많아지니까 본드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드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시장이 널린 게 본드면 본드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드의 가격과 이자율은 서로 반비례야.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 그러면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해가지고 구축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채 발행하는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주 출제되는 거고 중요한 게 여기 다 선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워낙 중요한 거니까. 다음 20번 봅시다. 국민소득 결정에 관한 케인즈 모형이 아래와 같을 때 정부 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소비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걸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C0 기초 소비죠. 이 스몰 c가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y-t 그 다음에 요거 i, g 이게 i0, g0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소득을 y를 국민소득이니까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y 보이세요? 얘를 전리 넘겨. 어떻게 쓸 수 있어? 1 스몰 c에
y는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C0 여기 보시면 C가 마이너스 T 이렇게 있잖아요. 스몰 t에 T 더하기 I0, G0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Y로 정리를 하게 되면 Y라는 국민소득은 1 마이너스 스몰 c분의 1, 스몰 c가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C0 마이너스 CT 더하기 I0, G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때 이걸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가 한 단위 증가하면 얘는 의미 없으니까 지워지고 요게 그대로 앞으로 나오게 되죠. 얘가 바로 우리는 승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c분의 1. 만약에 스몰 c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 하거든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근데 얘가 만약에 0.8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8분의 1 해가지고 0.2분의 1 하니까 승수는 5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투자를 변화시키면 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 단위 증가시키게 되면 국민소득은 I로 미분하는 거지. 얘 앞에 녹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 0.8이면 0.8분의 1 해서 승수는 5. 여러분 만약에 텍스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텍스. 여기 있잖아. 요 앞에 딴 거는 1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C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T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요 앞에 부호에 마이너스 C가 들어가 있으니까 1-C분의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1-0.8분의 마이너스 0.8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우선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승수는 반대로 작동하고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승수의 크기는 정부 지출 승수보다는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좀 더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식에서 도출한 거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왜 승수 효과, 구축 효과, 리카르도 등가 정리,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케인즈, 통화주의, 세고전환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는 영혼 없이 식으로 쫙 정리하긴 한 겁니다. 1번 볼게요. 정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을 때랑 그럼 국민소득은 한계 소비 성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과 1 사이에 있다니까 이게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게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은 이게 빵이 될 텐데 1보다 작으면 승수는 1보다 커진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2번 조세를 100만큼 깎아줬을 때보다 그렇죠. 조세 승수야 정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킬 때가 더 커. 조세 승수가 더 작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3번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 증가액만큼 이 균형 재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부 지출만큼 조세를 증가시킨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튜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세금은 텍스는 이게 누출이라서 물의 흐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서 피를 100리터를 빼내면서 100리터 다시 넣어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몸은 100리터 빼기 전과 동일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더 많아져. 왜요?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100 증가시키면 500만큼의 효과가 나오고 조세를 100만큼 증가시키면 마이너스 400만큼 되니까 정확하게 1배, 1배의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정부 지출을 조세랑 같은 크기만큼 하면 이게 균형 재정이 유지되는 거야. 정부의 재정 수지가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똑같으니까. 근데 국민소득도 정확하게 100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요게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키고 텍스를 100만큼 증가시키면 동시에 같이 증가시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정부 지출 승수는 5. 여기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4 해서 승수는 1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 노후 준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민간 부분의 한계 소비 성향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MPC가 어떻게 돼? 이거잖아. MPC가 0.8이 아니라 0.5로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0.5로 줄어들면 만약에 스몰 c가 0.5라면 승수는 2로 감소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0.9가 되면 승수는 10으로 승수는 2로 감소하게 되고요. 이해 가세요?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0.9가 되면 승수는 10으로 증가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5번. 기업의 투자나 정부 지출이 각각 100만큼 증가할 경우 여기 나와 있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정부 지출 승수나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투자 승수나 그 값은 어떻게 돼?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통일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승수와 관련해서는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보시되 그렇다고 거시경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거시경제 파트까지 이렇게 다 하면서 복잡한 승수까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잘 보시고 만약에 제가 그 객관식 때 말씀드린 거 아니면 밑에 설명 나와 있는 요거 정도가 이해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셨죠? 여기서 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막 세무사 재정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 거시경제학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약간 과도한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